지난번에 제가 전략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한번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끼리 모이면 통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파는 전략이 없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대부분은 자신이 전략가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모두 전략이란 무엇인지 알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또는 정말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듯이 우리 모두는 전략가일까요? 이렇게 많은 전략가가 있는데도 우리 우파의 결과는 왜 좋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우파 논리를 국민들에게 확산시키고 있고 다양한 집회를 통해서 우파의 주장을 표명하기도 했고 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 지도부, 국회의원들이 헌신적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과가 없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우파는 분열되고 국민들의 지지도는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는 우파의 반대나 저항은 아예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파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로서 현재 한국의 4.15 총선 그리고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선거 부정 주장이 많습니다. 그 주장이 과연 전략적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미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전략을 알고 계실 겁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동양과 서양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동양에서는 병법 또는 병도, 특히 기상천외한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전략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기묘산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신의 한 수와 같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꾀를 내는 것을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제갈공명과 같은 책사를 가장 뛰어난 전략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은 스트래티고스, 즉 총사령관이라는데요. 이 총사령관에서 유래됐습니다. 즉 사령관의 부대 운용 방식, 그리스 때 팔랑스라고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방진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관한 것을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대를 사용하는 방법을 전략으로 인식을 했고 책사보다는 장군을 전략가로 평가했습니다. 과거에는 군사력 운용에 관해서만 전략이라고 했는데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의 범위가 확대됐고 그에 따라서 전략의 의미와 범위도 국가 전체를 다루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 제반 분야에 전략이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전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했고 책도 썼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리델 하트라는 사람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리델 하트는 영국의 대위 출신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스트래티지라는 책을 1929년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1954년 그리고 1967년에 증보가 되어서 현재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리델 하트의 전략에 관한 정의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분배하고 적용하는 예술이다. 좀 뭔가 특별하고 기상천외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꾀라는 말은 별로 없지요. 그러면서 리델 하트가 기한 것은 이 전쟁의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전략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다른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을 이것을 대전략, 그랜드 스트래티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수행 여부, 국제관계를 망라하는 한 차원 높은 전략을 말하고 현재 각국에서 사용하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 전략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리델 하트를 왜 소개해 드렸느냐 하면 미군의 경우에 리델 하트의 전략의 정의를 그대로 계승해서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전략에 대한 미국의 정의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 있는 그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르터 F. 라이케라는 사람이 편집한 책의 논문 중 하나인데요. Toward an Understanding of Military Strategy라는 제목입니다. 이 글에서 라이케는 전략은 목표, 방법, 수단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목표는 방법,
방법과 수단을 더한 것이다. ands는 ways plus means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미군들이 전략에 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전략의 방정식, construct of strategy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목표가 고정되어 있다면 수단이 모자랄 때는 방법으로 보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방법에 자신이 없으면 대규모 수단을 보완해야 된다는 거죠. 방법과 수단 모두 다 문제가 있으면 목표를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은 방법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단을 적극적으로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중요시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라이케는 또 하나 중요한 논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험, 리스크라는 건데요. 목표, 방법, 수단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리스크라는 겁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국가 전략이든 또는 군사 전략이든 그것이 탁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탁자를 받치는 것이 목표, 방법, 수단 이 세 가지 다리인데 이 세 가지가 균형이 맞지 않을 때는 제대로 탁자가 설 수 없다는 거죠. 그 기울어진 정도를 리스크라고 이제 라이케는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략은 어떤 기상천외한 깨라는 것이 아니라 목표, 방법, 수단 간의 균형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생각해오던 것과는 조금 다르죠? 방법과 수단 간의 관계에 관해서 1991년 있었던 걸프 전쟁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중부 사령관은 슈워츠코프였습니다. 그런데 이 걸프 전쟁을 위해서 이 슈워츠코프 대장은 미군을 54만 명 집결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몇 년 후에 있었던 2003년과 비교하면 2배나 많은 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외에 연합군도 20만 명이 됐습니다. 무지무지 많은 병력을 집결을 시킨 거죠. 또 필요한 물자는 한 1,000만 톤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미국으로부터 아랍까지의 그 바다에 미군 수송선이 연결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배가 물자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런데 실제 군사작전은 딱 100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군사작전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병력과 물자를 결집시킨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효율성, 즉 최소의 비용으로 이기는 것을 추구하다가 패배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현명한가? 또는 다소 비효율적이라도 확실하게 승리를 해서 효과성, effectiveness를 보장하는 게 좋은가?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의 경우에는 사실은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기상천외한 꾀로 별로 노력 들이지 않고 이기는 그것을 중시하죠. 그래서 신의 한 수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표, 방법, 수단의 방정식은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교범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JP3-0 합동작전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아마 JP5-0 합동기획이 될 겁니다. 그 합동작전과 합동기획에 이 내용이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합동작전의 경우에 작전술은 목표, 방법, 수단을 통합함으로써 전략, 전력, 작전을 개발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조직 및 운용하는 인지적 접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휘관은 바람직한 목표 설정, 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방법과 수단, 예상되는 위험을 식별해야 한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합동기획에서도 합동기획은 관련된 위험을 고려하면서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군사력,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즉 방법이죠, 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 방법, 수단의 이 방정식, 이것은 미군에게 교리화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미군은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성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가, 그게 방법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구비해야 되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로 보면 밋밋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진짜로 승리를 보장하는 실용적인 그러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추가로 미국은 전략의 평가 기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적절성, suitability, 두 번째는 실행 가능성, feasibility, 세 번째는 수용 가능성, acceptability입니다. 적절성은 과연 이 전략이 상위 목표에 기여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각 부대별로 추진하는 그런 전략이 상급 부대의 전략에 기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행 가능성. 이건 쉬운 얘기입니다만, 과연 이 전략이 예산 측면에서나 다양한 여건 측면에서 계획한 대로 시행 가능한가? 시행 가능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전략이죠. 세 번째는 이 전략이 현재 윤리, 정서, 환경에서 과연 수용 가능한가? 사람을 지나치게 많이 죽인다든지 비인도적이라든지 또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전략은 채택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 가지 기준 역시 전략의 일관성과 시행 가능성을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더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전략을 얘기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조금은 형이하학적이지만 실질적인,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전략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우파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파 정권 재창출에 대해 전략의 방정식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목표는 우파 정권 재창출일 겁니다. 방법은 뭐겠습니까? 기상천외한 깨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속적인 행동을 생각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우파 단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파 단결을 한 다음에 중도로 외연을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훌륭한 후보를 선출을 해서 지지율을 상승시킴으로써 우파 정권을 재창출시켜야 합니다. 문제는 수단이겠죠. 이 수단이 충분하냐? 선거 자금도 확보해야 될 것이고 홍보 수단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선거 공약도 개발해야 될 것이고 선거 자원 봉사단 조직 등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과연 충족되고 있느냐 또는 이 세 가지가 일관성과 균형성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과연 우리가 전략이 있느냐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파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신의 한 수, 신기묘산을 찾는 것은 전략이 아니다. 그런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죠. 이 전략의 방정식에 현재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총선 부정선거 주장, 이걸 한번 넣어볼까요? 우선 suitability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더욱 큰 목표, 그것은 우파 정권 재창출 아니겠습니까? 그죠? 선거 부정 주장이 우파 정권 재창출에 기여할까요?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수가 돼야 집권하는데 집권이 안 되는 거죠. 또 부정선거 주장으로 과연 총선 무효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적절성이 없는 거죠. 두 번째, 과연 부정선거 주장, 이게 현재의 자원과 여건 속에서 시행이 가능한가? 증거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 다음 법원에서의 판결도 필요한데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고 증거가 없으니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없겠죠. 또 여론의 지지도도 미흡합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서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입증하고 어떻게 승리로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acceptability입니다. 국민들이 과연 수용해 줄까요? 수용해 주기는커녕 냉소하는 국민들이 더욱 많습니다. 결국 우파만 고립되는 현상이죠. 전략을 평가하는 그 세 가지 요소를 넣어봤을 때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에 집착하는 것은 비전략적이라는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말할 겁니다. 정권 재창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 진실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파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목표를 포기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바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신의 한 수, 초인, 이런 것을 찾는 사람은 전략을 모르거나 전략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략은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방법, 수단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전략가입니다. 신의 한 수를 계속 찾는 사람은 전략가가 아니죠. 목표, 방법, 수단의 일관성을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아무리 늦게 갚아도 괜찮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과 수단을 충분히 준비해서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당장 원수 갚아야 된다고 떠드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다면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다가 오히려
폭행 행위로 감옥 가는 거, 그게 옳은 겁니까? 그건 전략적이지 않죠. 자기만 손해볼 뿐이니까 원수도 갚지 못하고. 우리는 제갈공명을 전략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자신이 전략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만들어낸 말이 제갈공명 놀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유튜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